한미 정상회담을 했어요. 한미 정상회담을 해서 이 한미 동맹의 진화다. 안보 동맹에서 이제 안보와 경제 동맹까지, 그래서 이 새로운 어떤 한미 동맹 시대가 열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공동성명에서 핵이 언급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다들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선 한미 동맹이 강화되었느냐, 그리고 우리가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에 참여했습니다. 과연 이 부분들이 중국 간의 관계, 우리가 사드 때문에 전부 다 생생하잖아요. 관계는 영향이 없는 것인가? 일단 요 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한국이 그간의 문정권 하에서 이제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서 이 포용적 입장을 가졌는데, 국제 정세가 우크라이나 전쟁도 나고 또 신냉전이 되면서 사실상 한미 동맹이 지속되면서 한국이 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 중간에 걸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이제 이 미국과 한국의 보수 정권이 들어선 입장에서 뭐 그간에 한미 동맹에서의 균열 요인들을 해소시키는 부분으로서의 이제 뭐 그런 것들로 이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바이든이 이제 11월달 자기 중간 선거에서 미국의 한국의 투자 이런 부분들을 업적화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에서 한국이 굉장히 많이 협조를 해줬어요. 그다음에 보수적 시각에서 봤을 때 핵에는 핵이라는 이런 말이 아니라 핵우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가, 북한이 만약에 핵을 가지고 위협을 했을 때 어떻게 핵으로 보장할 건가라는 부분을 미국이 구체적으로 좀 말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나토식으로 일본에 핵을 갖다 놓고 삼국이 공유하자는 이야기도 지금 보편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말로 핵 대 핵이라고 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것이 좀 위협하다 이렇게 봐고, 다만 이제 뭐 사드 문제나 한미 군사 훈련 문제나 또 미국이나 중국이 누가 먼저냐는 부분에서는 어쨌든 뭐 이제 미국에다가 방점을 찍고는 가겠다라는 거는 그건 뭐 분명한 입장을 표시를 했다고 봅니다. 다만 미국이 한국을 상당히 만만하게 보면서 앞으로도 한국에 대한 투자나 이런 요구들을 이제 중국 포위라는 이름 하에 많이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국의 이 포위에 대한 미국의 전략에 동참을 하고 뭐 기술이나 공급망 동맹을 맺는 건 중요하지만은, 그럼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상응하는 우리의 실익은 뭐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미국이 뭐 통화 수합을 6번째로 한국하고 해주느냐? 지금 경제 위기 보면 통화 수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근데 미국이 통화 수합 하는 나라 보면 일본까지 딱 가고 없잖아요, 한국은. 그러니까 한국하고 통화 수합을 항구적인 일시적인 게 아니라 항구적인 통화 수합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어떤 기브 앤 테이크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상회담이 상당히 한미동맹이 진화한 것 같지만 어쨌든 이 미진한 부분, 부족한 부분도 여전히 있었다. 제가 봤을 때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일단 윤석열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적인 뭐랄까 스타일이나 행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무난한 점수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외교공이 전혀 없는데 아주 가장 큰 정치적 외교적 일정을 치렀잖아요. 그리고 또 특히 청와대라는 공간을 떠나서 용산 집무실에서 하는데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가 컸는데 그걸 무난히 이렇게 쳐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이제 만찬을 비롯해서 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찬을 둘러서 또 논란이 많았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바이든이 한국의 금동관을 보면서 상당히 그러니까 한국의 독창적 문화를 이렇게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국민들한테는 윤석열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아마 줬었던 건 분명한 것 같고, 특히 미국과의 동맹이 뭔가 좀 삐걱삐걱하는 것 같은데 그건 잘 고친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확장 억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라는 걸 지금 다시 재가동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핵으로 맞선다고 할 때 소위 말해 해구산을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지 펼칠 수 있도록 뭐 나름대로 약속을 받았다. 그것이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뭔지는 아직까지 조금 모호하지만 그런 부분들. 그리고 특히 한국이 안보 동맹을 넘어서 기술 동맹까지 지금 해서 미국하고 더 그 결합력을 높였다. 이런 부분들은 소위 말해서 경제적 위기, 그러니까 퍼펙스톰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안전판을 하나 만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통화 수합 같은 경우도 저는 좀 깜짝 카드로 그걸 내놓을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까지 합의는 못 갔어요. 그렇지만 외환 시장에서의 안정에 대해서는 한미가 협조한다는 부분 정도만 해도 저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그 경제 주체들한테 불안감은 조금 갖고 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지금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이제 전략적 모호성을 걷어냈는데 그것이 지나치게 미국 일변도 미국 편중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중국의 반발이 아마 저는 곧 가셔야되지 않을까. IPF에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뭐 동남아 여러 나라들도 그러니까 들어 있는데 왜 한국만 콕 집어서 그렇게 하겠냐고 낯간론을 펴는 사람들도 있지만 당장 그러니까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지금 그 한반도에 28,000명이나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한국이 지나치게 미국 쪽으로 경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마 우려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특히 바이든이 떠나는 마지막 일정으로 있는 오산 공군 기지에 있는 항공 우주 작전 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한반도만 커버하는 게 아니거든요. 중국까지 다 커버하고 있는데 중국이 상당히 아마 지금 한미 정상이 오산 에어베이스에 그 작전 센터에 갔다는 것 자체만 해도 저거 우리 겨냥하는 거네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바이든 떠나자마자 어제입니까? 지금 독도를 비롯해 카디즈에 막 돌아가고 난리를 치우잖아요. 그런 식으로 벌써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페널티를 나름대로 주려고 했을 때 그게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 부분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걷어내고 미국 쪽으로 붙는다고? 근데 그 미국이 지금 바이든은 여전히 그러면 또다시 옛날 오바마 때처럼 전략적 인내로 우리를 시행 깐다고? 그래서 오늘 지금 ICBM 그거 발사한 거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아마 도발을 강화할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윤석열 행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선핵 포기만 하면 뭔가를 해주겠다는데 선핵 포기가 아니라 지금 선핵 강화를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평화적인 접근을 어떤 식으로 일궈낼 것이냐. 아무리 신말을 잡아낼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상황을 계속 북한이 주도하는 걸 갖다가 지금 끌려가는 형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참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 손치더라도 한미 관계에 지금 큰 흐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출범 이후 지금 이 방향 컨텐을 나는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과거와 달리 중국 이미 빅2까지 야망을 드러낸 중국과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 그리고 이미 남북이 회담에서 신뢰성을 상실한 북한과의 관계에서 과거와 같은 국제관계 질서는 이제는 종말을 보였다고 봐요. 디커플링으로 가는 거는 이거는 이제는 필연적인 상황이에요. 민주당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이게 달라질 거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그런 면에서 안미 경중 이런 모호한 정책은 현실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이것이 정리는 되지 않겠지만 이 경중, 안미는 더 강화될 것이고 경중은 내가 볼 때는 약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남북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도 잘 생각을 해야 된다. 러시아 지금 한계에 도달했고 중국 지금 어떤 체제인지 잘 알 겁니다. 북한은 생각하기에 이라크, 리비아 사태를 감안해서 핵을 가지면은 가져야만의 체제 안전이 보장이 된다고 하지만 그 가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국제적 봉쇄에 직면했고 거기다가 코로나에서 셀프 봉쇄까지 하면서 지금 북한이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의 이상향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남한 사회가 그나마 통일 한반도 프로세스, 이 평화 프로세스 이야기를 할 때 그나마 북한이 그나마
이 존재 가치가 있지. 여기 두고 남한 정부가 그거마저 손을 놔버릴 때, 그래 남한도 핵무장 하자라고 끝에 가버리고 나면은 북한은 이제는 여기다가 관심 밖으로 밀려나 버립니다. 자, 북한이 이 지금 나는 이 타이밍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노선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절대로 북한은 남한의 보수 진보 정권과에는 결말을 지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당연하죠. 국제사회에 대고 어떠했나요? 우리가 일본하고 일본 진보 민주당 정권하고 한일 관계 관련 중요한 합의를 본 거 다 뒤집혀져 버리잖아요. 이거는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남한의 민주당 정권하고 중대한 의사 결정을 하더라도 그것이 지속될 것에 대한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선하는 이야기가 한 번도 문제에 있어서는 이 민주당과 보수 정당이 항상 자기만이 이걸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갈 것이 아니고 민주당은 대탄트에 포커스를 두고 거기에 대한 최종 합의는 보수가 맡을 수밖에 없는 구도다. 그런 차원에 두고 이미 북한이 지금 굉장히 지금 한계 상황이 온 상태에서 국제적 커플링 이런 상황이 되고 남북 문제가 이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은 극한 대결, 남한도 사실상 통일 평화 프로세스에 손을 놓고 핵무장으로 가는 이런 분위기로 가버릴 수가 있다. 이런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도 남한 정부도 잘 대응을 해야 되지만 북한 정부도 이 국제 상황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오늘 뭐 보도 보니까 핵실험 이야기 나오는데 그것이 나는 어떤 신호를 보느냐. 아마 북한이 현 정부에 보내는 이 서로가 마지막 이 결정에 대해서 재촉인 거 보여요. 좋은 결과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꼭 핵실험까지 하면서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는 내가 볼 때는 북한이 지나치게 지금 탄력성 없는 대응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요. 예, 저는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려고 한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북 특사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정치적 상상력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 대통령이 가장 많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었고, 예,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역할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도 했더랬어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고 한미 동맹이 좋은데 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어떤 대통령 그리고 정부는 나름대로 독자적인 남북관계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그 봅니다. 예. 예를 들면은 박정희 정권 때도 유럽 중앙정보부 그때 중앙정보부죠. 네. 중앙정보부장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때도 박철원 네. 예.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임태희 당시 비서실장 오늘 해서 그 라인을 계속 가동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 7.4 공동성명도 나오고 노태우 대통령 때도 뭐 그것을 기반해서 그 8.15 공동선언도 나오고 뭐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욕심을 낼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현실은 준엄하죠. 이 7차 북핵 실험이 뭐 그거는 다가온 미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랬을 때는 참 아마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예. 예.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는 제가 봤을 때는 남북관계나 북핵 문제는 굉장히 냉철하더라고요. 냉정하고 정말 야속할 정도로 굉장히 냉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때의 그 전략적 인내,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을 정말 모두 다 존경하고 지지하고 했지만 이 북핵 문제 푸는 데에서는 상당히 냉정했지 않습니까? 저는 바이든 대통령도 오랜 기간에 미국의 외교를 외교위원회를 움직이고 했던 사람이니까 전통적인 아마 미국의 그게 익숙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미국의 어떤 그 시나리오 스케줄 전략대로 가버린다면은
아마 북의 도발 이후에 그런 엄중한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정부가 이 운전자론 뭐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남북 관계에서는 이 남북 당사자 차원에서 좀 독자적인 어떤 이 만남과 교류와 네트워크를 가지면서 이 협의를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하면서 아까 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자론을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 스스로가 운전자일 수 없다는 생각을 지레짐작으로 해서 스스로 그냥 그런 생각 자체를 접어버린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번 한미 공동성명에 지금 그 지난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합의했던 9.19 공동성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근데 분명한 것은 가장 나쁜 평화가 가장 좋은 전쟁보다 낫다. 이 격언은 꼭 좀 명심하면서 대북 정책을 조금 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는 한국의 진보 좌파 진영이 북한한테 대한 이 평화 프로세스라는 환상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서 북한에 이 하는 만큼을 한다. 자, 이 부분에 집착하다가는 나중에 좌파 진보 진영에 몰락이 없었다. 북한이 윤석열 5년 하에 내가 볼 때 사고 친다고 봅니다. 그럼 사고가 치워졌을 때 윤석열 때문에 사고 났다고 할 거냐? 그러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북이 지금 이제 과거에는 핵을 미국을 향해서 쓰고 남쪽은 아니랬죠. 이제는 미국을 향해서는 핵을 사실 안 씁니다. 이번에 바이든 왔을 때 거의 미국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니까 미국이 북에 대해 핵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북이 ICBM을 쐈어요. 그러니까 이 남한입니다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저는 전국에 큰 변화가 있다고 보는데 보수 진영보다도 뭐 보수 진보 이 말이 옳으냐는 참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그 민주당 쪽이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정의당 뭐 그쪽까지 다 포함해서 일대 위기가 올 것이다. 이때 위기가 오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보통 이런 위기가 오면 두 가지 방법으로 해소를 합니다. 새로운 뉴 리더가 등장하는 방법. 근데 민주당은 뉴 리더를 켜놓지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세대가 새로운 그 역할을 체인지해서 임무 교대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386 물러나라고 하는 그 물러나는 누가 해야 되겠어요? 그 40대 포스트 386 세대가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386보다 더한 세대예요. 내가 볼 때는 세대적 역할을 한 적도 없고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제일 우려스러운 게 민주당이 지금 공연과 같이 등치는 크지만 이 이후에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민주적 전통을 이어가던 우리나라의 전통 야당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이라든가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굉장히 우려가 스럽다. 저는 여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우리나라는 그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6일 지방선거 큰 선거를 두 번 치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정말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북한 그 7차 핵실험도 다가오고 있다 그러고 경제는 더욱더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렵고 복잡한 상황으로 돌아가는 이때 우리 정치권은 정말 어떤 이 새로운 어떤 미래를 위해서 여야가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 속에서 평가를 갖다가 다잡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강구하면서 오늘 자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